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전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입니다.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 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꼴입니다. 물론 이 합리적인 노동 환경, 노사가 서로 간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또 권리를 인정하는 이 노동 환경을 만들자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노란봉투법이 갖고 있는 독소 조항, 그게 초래할 어떤 역효과가 굉장히 자명하다는 게 야당과 또 경제계의 시각인 것 같아요.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계, 기업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파업이 만연할 것이다. 뭔가 뒤도 보지 않고 계속 파업만 할 것이다. 이런 억측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지금 뭐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줘서 노동자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사측을 중심으로 모든 제도와 규칙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좀 맞춰보겠다는 차원이고 실제로 지난 과거에 뭔가 이 노동자들의 파업 행위에 대해서 좀 과도한 청구를 했던 기업들 사례가 많았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부담을 느낀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일들이 저희는 그 국제노동기구 ILO 기준에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들이고 거기서 권장하는 내용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킨다고 해서 파업이 만연해진다거나 증가한다거나 오히려 반대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노동자들과 사측의 권한이 좀 균형추를 맞추게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평화로운 노사관계가 추구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뭐 유럽 상이나 미국 상이, 뭐 암참에서도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투자금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노란봉투법과 관련돼서는 저희 ILO 말씀하시는데 ILO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저희가 비준을 했잖아요. 예. 89조 97조인가요? 87조 98조. 비준한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국제조약이라는 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 국내에서 법을 만들게 되면 신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LO에 대한 권고나 협약 비준이 저희한테 맞는 키가 될 수가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국내법 전반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업보증법을 통해서도 뭔가 손해를 일으키게 되면 다른 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해놓고 나서 이런 이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안 맞는 거고 무엇보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되고 있다고 그러면 대법원에 맡기면 되는 거죠. 이걸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죠. 법원이 사안별로 이건 조합원의 가담 정도에 따라서 나눠서 분담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판단하고 지난 2023년인가요? 2022년도에 그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럼 법원이 그렇게 전향적으로 판결하고 있으면 법을 만들어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조합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조합안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서 해야 된다. 가담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사실상의 기준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사용자의 범위를 너무 넓히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당연히 존중받아야죠. 그러나 생산수단 중에 자본과 노동은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쪽이 더욱 존중받게 되면 이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틀 내에서 예. 노동도 그에 걸맞게 존중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 틀을 넘어서는 거고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이제는 파업이 없죠. 왜냐하면 다 관철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화로운 노조 활동이 된다는 것인데 오히려 파업이 없다는 것은 한쪽에 과도한 힘을 몰아주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되는 거예요. 결국 기업들을 너무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말씀해 주신 건데 결국 이 외국 기업들 투자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거든요. 글쎄요. 외국 자본,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까요? 저는 사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에서 꽤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던 법안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던 법안이죠. 자 그렇다면은 사실 주식시장이나 이런 외국계 자본들은 선반영됩니다. 뭔가 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민주당 정부 들어선 다음에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에 의해서
집권 여당 다수당에 의해서 통과될 거라는 건 예견됐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난 7월 달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 외국 자본의 투자 내용을 보면 6조 원으로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미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거란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들은 한국 시장 충분히 성장할 만하다. 충분히 지금 상승 랠리가 이어질 만하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통과된다고 해서 뭔가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기업 활동이 억제되고 코스피가 침체될 거라는 예측들은 외국 자본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만 우려가 많이 목소리가 나오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늘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좀 막아보겠다라는 전략인데 또 이 역시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또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쪼개기 전략이죠. 회기 쪼개기 예. 전략인데 어쨌든 이제 임시회가 오늘로 마지막 그 4일로 끝나잖아요. 예. 5일부터는 또 새로운 회기 임시회가 시작이 되는데 회기를 정하지 않았죠. 언제까지다 정하지 않은 이유는 쪼개기 전략으로 해서 임시회를 이제 쪼개서 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자 이제 뭐 필리버스터 대응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한쪽을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반영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법안 성안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런 절차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통과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대통령의 목소리와 비슷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국민들의 목소리를 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절차적인 보장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의장께서 이제는 의장뿐이 안 남았는데 국회의장께서 이런 국민적 목소리를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절차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놓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왔는데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거든요. 관세 협상 잘 해놓고 주가로 수치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렸을 때의 세수 중과의 효과도 크지도 않는 측면도 있고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 가능하다. 결국 이 세제 개편안 과세 대상을 넓히게 되면 이 주식 시장을 떠받치고 있던 큰 손들이 결국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식 폭락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들은 윤석열 정부 때 바꿨던 것들을 복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늘리고 그리고 거래세도 약화시키고 완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복구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정과세 측면에서는 이 정책적 방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맞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 시기가 맞는가? 지금 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뭔가 코스피 5천을 목표로 해서 뭔가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 다양한 고민들을 지금 녹여내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으로는 맞습니다만 결국 투자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투자자의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지금 하는 건 맞느냐 그리고 기준이 맞느냐 윤석열 정부 전에 문재인 정부 때 10억으로 했던 것과 지금 수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이 다시 10억으로 복구시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내부적 뭔가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충분한 개정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뭐 개정안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 11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개미 투자자와의 전쟁, 뭐 증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현실을 도외시한 그 입법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당시보다 지금은 주식 시장이 10배가 커졌어요. 그럼 대주주 기준도 그 당시에 100억에서 10억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럼 이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10억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자 10억 이 분들은 가치 투자 주주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만약에 단타 위주의 소액주주라고 해서 상대를 한다면 증권거래소를 또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치 투자해서 장투로 가면 10억이 큰 돈이 아니어서 이분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보호라는 것은 세제 보호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단타하는 증권거래소도 올리고 그럼 개미 투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인 것이고 하나 딱 있죠. 정책의 목적은 부자 증세라고 해서 갈라치기 하나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한 갈등 구도 양상 이것뿐이 없는 거고 실제 세금 세수 효과 이것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개미 투자자 보호 효과도 없는 거고
주식시장 또 활성화 측면에서도 역할을 못하는 거고 이런 정책은 얼른 폐기를 해야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제는 부동산 시장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떤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이런 개편들을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 관련돼서 발언을 하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전후로 해서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뭔가 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계셨거든요. 본인 자체가 뭔가 이 주식에 적극적으로 또 투자를 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대통령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일단 이번 세제 개편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과세라는 그 측면 아래에서 뭔가 법안을 발의했을 기초안을 발의했을 뿐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하는 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당내 이견들이 많이 지금 공식적으로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뭐 선두에 나선 사람은 이소영 의원인데 이소영 의원이 의견 표출 이후에 수많은 의원들이 이소영 의원의 그 얘기에 동의한다라는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상황이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과거의 윤석열 정부의 저희는 과오라고 평가하고 있는 제도적 복구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충분히 수정을 할 상황이 마련되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틀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내란 척결을 선언하면서 대야 강경 노선을 예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정치권의 오래된 격언 중에 국정에는 양 날개가 있다.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정청래 신임 대표는 지금 여야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새가 날지 않아도 먹이를 구할 수 있을 정치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수층의 어떤 정치 그 세력을 괴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너무 쉽게 이제 앞으로 본인들이 세력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저는 저런 뜻이 오래가지 않길 바라고요. 저것이 국정에도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강성일변도라고 저희가 강성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말은 일부 세력에 대한 이익만 대변한다는 취지로 들리는 거기 때문에 여당의 대표가 그것도 여당의 첫 대표가 저런 일성으로 저런 말씀하신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 없다라고 전 들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석기 예전엔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도 그때 선거연대를 통해서 원내 진출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통합 해산된 이후에 내란 예비 음모였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그 후신인 진보당과 또 선거연대를 했어요. 그럼 민주당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보당의 이 분들이 내란죄를 범했던 이석기 의원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연결되는 듯한 이런 정치적인 경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도 손을 잡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내가 세를 얻기 위해서 또는 정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력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물론 내란을 범하는 세력과는 같이 가면 안 되지만 국민의힘에 내란을 옹호하거나 범했다고 하는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수사기관에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오면 그분은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도태가 되겠죠. 예. 그런데 국민의 정치 의사를 대변하는 큰 정치 세력에 대해서 같이 안 하겠다. 저런 프레임을 씌우는 부분은 사실은 여당의 대표로서는 전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수사 결과를 통해 정말 책임져야 될 분들이 나온다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 이렇게 당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를 더하면 예.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미리 어떤 지침을 주는 거와 다를 바 없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 세력이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결과에 앞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저런 메시지는 지금까지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저런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불과 한 달 전,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시작될 시기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박찬대 당시 후보는 뭔가 통합, 협치를 주장을 했었고 정청래 후보는 그 당시부터 뭔가 강한 여당, 선명성 있는 투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그때부터 했었죠. 근데 예. 그렇게 후보의 의견이 달랐지만 정당대회를 거치는 과정 동안 국민의힘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전환길 씨가 등장하고 갑자기 김용태 비대위, 윤희숙 혁신위가 이야기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당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계몽령이었다고 주장하는 전환길 씨의 주장, 그리고 탄핵은 부당했다, 탄핵 헌법재판소가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전환길 씨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야 된다는 당대표 후보들이 지금 유력 당권 후보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전히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손잡는 당대표와는 우리는 협치를 할 수 없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도 혁신 세력들이 있죠. 설현을 해야 된다. 12.3 비상계엄과는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목소리, 기조는 다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려를 표하면서 저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라라고 저희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상황이 변했다. 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 그 전당대회 처음 기조와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다만 이 정 대표의 이 얘기가 취임 일성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취임 연설에서 통합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정청래 당대표가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과정 속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싸우는 건 내가 하겠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뭐 협치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민의힘이 자정작용에 의해서 뭔가 정상화되어 간다면 대통령이 추구하던 협치, 통합의 정치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전당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이 좀 다소 강하게 나온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으로 정청래 당대표의 행보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번 당선이 된 게 어떤 당원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이 된 거다, 이런 분석들인데, 당심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의 방향성이 다를 경우에 과연 정청래 당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는 일단 지금은 이제 이 대통령의 국정을 본인이 보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예. 실제로도 본인도 뜻도 있을 거고 본인이 그렇죠. 대변하고 있는 정치 세력의 어떤 움직임도 있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파열음이 날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죠. 왜냐하면 당대표라는 것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지금 단임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권력은 이제 죽어가는 권력이고, 앞으로 민주당이 조금 다음의 집권을 위해서는 다음 행보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 행보가 맞물리게 되면 사실 이제 여당 내 파열음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이 왜 부적절하냐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위성정당인가요? 각기 정당의 여러 가지 활동이 있고, 이 활동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대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을 받는 것인데, 국민께 호소하면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저런 행보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살아날 시기가 더 빨라진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